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 해보셨나요? 늙어가면서 혹시 내가 가족에게 짐이 되는 건 아닐까? 얼마 전 자녀가 이제 혼자 계시는 게 위험해요 라고 말했을 때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혹시 내가 모르는 사이에 서류에 사인을 하고 정든 집을 떠나게 되는 건 아닐까 하는 두려움. 여러분도 혹시 느껴보신 적 없으세요? 나이가 들면 몸도 마음도 약해지지만 가장 무서운 건 혼자라는 외로움이잖아요. 저는 그 두려움에 너무 서러워서 결국 눈물을 보이고 말았답니다. 제가 겪은 그 억울한 사연 말씀드릴 테니 제발 끝까지 들어주세요. 여러분, 혹시 이런 걱정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내가 늙어가면서 가족에게 짐이 되는 건 아닐까? 최근 뉴스 보셨나요? 70대 어르신이 홀로 살다가 약을 제때 챙기지 못해 응급실에 실려간 일이 있었죠. 의료비 부담은 눈덩이처럼 커지고 생활비까지 줄줄이 빠져나가면서 결국 요양원 입소를 고민하게 되셨다고 합니다. 남의 일 같으신가요? 하지만 지금 50대, 60대인 우리 모두가 겪을 수 있는 현실입니다. 한번 상상해 보세요. 어느 날 갑자기 가족들이 집안을 둘러보고 서류에 도장을 찍으라고 한다면 그 순간 나는 이제 버려지는 걸까? 하는 두려움이 몰려오지 않을까요? 이것은 단지 한 가정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미 많은 분들이 같은 고민 속에 있고 지금 준비하지 않으면 우리도 똑같은 상황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 그 해답을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본격적인 영상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정말로 큰 힘이 됩니다. 나는 전성우 72. 동네에서는 한때 보험 여직원이라 불리던 사람이다. 젊던 날 빗속에서도 약속을 지키려고 골목을 뛰어다녔고 양복 주머니에는 늘 낡은 수첩이 들어있었다. 고객 전화번호, 상담 시간, 보험료 날짜가 빼곡히 적힌 그 수첩은 내 삶의 지도였다. 아내가 떠난 뒤에도 그 수첩을 버리지 못했다. 페이지 가장자리에는 커피 얼룩이 남아있고 스프링은 삐뚤어졌지만 손에 쥐면 마음이 조금은 단단해졌다. 요즘 들어 무릎이 시큰거리고 허리가 굽어 걷는 속도가 더 느려졌다. 그래도 나는 아직은 혼자 살만하다고 스스로를 다독이며 하루를 버텼다. 이른 아침 큰며느리 은지는 초인종을 누르며 들어왔다. 아버님, 냉장고 한번 볼게요. 우유 언제 사셨어요? 어제 같은데 글쎄 그제였나? 은지는 유통기한을 손가락으로 짚더니 살짝 입술을 깨물었다. 작은 며느리 수진도 그날 오후에 들렀다. 아버님, 가스레인지 밸브는 요즘 꼭 잠그고 주무세요? 그럼 내가 누구냐? 수첩에도 체크하지. 나는 낡은 수첩을 펼쳐 보여주었다. 그러나 체크칸은 몇 줄이 비어 있었다. 손떨림 탓에 글씨도 기울어 있었다. 수지는 말끝을 흐렸다. 혹시 밤에 화장실 가실 때 불 켜시죠? 복도에 작은 불이라도. 그 말에 대답을 얼버무렸다. 한밤중에 발끝으로 더듬어 걷던 일이 머릿속을 스쳤다. 며칠 뒤 큰아들이 연락했다. 아버지, 건강검진 예약했어요. 새로 생긴 내과라는데 장비도 좋대요. 뭘 갑자기 검진이야? 괜찮다니까. 검진날 의사는 내 무릎을 눌러보고 허리 각도를 재더니 아들 쪽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넘어질 위험이 있으십니다. 특히 새벽에 일어나실 때 주의하셔야 해요. 나는 들리지 않는 척 귀를 돌렸다. 하지만 위험이라는 단어가 귓속에 박혔다. 돌아오는 길에 아들은 말수가 줄었다. 차창 밖으로 겨울빛 하늘이 흐려졌다. 그 즈음부터 며느리들은 집을 자주 드나들었다. 냉장고 칸칸이 라벨을 붙이고 욕실 벽에는 손잡이를 달자고 말했다. 나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지만 속은 불편했다. 아버님, 약 드시는 시간 헷갈리시면 이 통 써보세요. 아침, 점심, 저녁 칸이 있어요. 내가 수첩이 있는데 뭘? 대답은 그렇게 했지만 전날 저녁약을 빼먹은 기억이 수첩 빈칸처럼 하얗게 남아있었다. 그날 밤 잠들지 못했다. 혹시 내가 정말 혼자 살기 힘든 건가?
창문 틈으로 들어온 찬바람이 뺨을 스치듯 그런 생각이 더 깊어졌다. 다음 주말 은지가 노트북을 펼쳤다. 아버님, 요즘 시설이 많이 좋아졌어요. 프로그램도 다양하고 의료진 상주에 안전 설비도 잘 되어 있고요. 화면 속 밝은 조명이 내 방의 어둠과 대조를 이뤘다. 안내문, 웃는 간호사, 넓은 거실. 나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속 어둠은 더 커졌다. 마치 이제 그곳으로 가셔도 괜찮다는 사인을 받는 느낌이었다. 수첩을 다시 펼쳤다. 오래전 고객 이름 옆에 약속 준수라고 적힌 글씨가 보였다. 그때의 나는 늦지 않으려고 뛰었다. 요즘에 나는 무엇을 향해 걷고 있는가? 며칠 후 아들이 두꺼운 봉투를 꺼냈다. 아버지, 내일 아침 일찍 나가요. 필요한 건 간단히 챙기시면 돼요. 어디를? 좋은 곳, 안전한 곳이요. 좋은 곳이라는 말이 이상하게 들렸다. 어쩐지 끝이 보이는 말이었다. 나는 수첩 맨 앞장에 집 나갈 때 확인이라는 페이지를 펼쳤다. 안경, 지갑, 수첩. 체크박스를 하나하나 더듬는데 손끝에 힘이 잘 들어가지 않았다. 사인만 좀 해주세요, 아버지. 은지가 펜을 내밀었다. 서류는 글씨가 작고 칸이 많았다. 동의 확인, 개인정보. 단어들이 빗물처럼 번져 보였다. 이게 무슨 서류냐? 아버님을 위한 절차예요. 자세한 건 내일 차에서 말씀드릴게요. 나는 펜을 잡았다. 손등에 핏줄이 툭 붉어졌다. 한 줄, 두 줄, 이름을 쓰는 동안 짐이 되는 것이라는 말이 마음속에서 커졌다. 사인을 끝내자 은지는 조심스레 봉투를 덮었다. 그날 밤 수첩을 무릎 위에 올려놓고 앉았다. 첫 장에는 오래전 내 손글씨가 있었다. 오늘도 약속을 지킨다. 그 문장을 손끝으로 더듬다가 한숨이 나왔다. 창밖에서 눈이 시작됐다. 전기요를 올려도 발끝이 시렸다. 나는 속삭였다. 정심아, 나 잘한 거지? 대답은 눈송이 소리처럼 가벼웠다. 불 켜진 거실 시계가 느리게 움직였다. 내일 아침이라는 말이 점점 가까워지는 소리였다. 아침 현관의 선이 다리가 후들거렸다. 가족사진 액자를 한 번 더 바라보았다. 은지는 내 코트를 단정히 걸쳐주었다. 아버님, 춥지 않게 목도리도 하세요.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물었다. 거긴 멀어? 조금요. 길 막히면 시간이 더 걸릴 수 있어요. 문이 닫히는 소리가 낯설었다. 엘리베이터 거울 속 내 모습은 수첩과 같은 색이었다. 발엔 갈색, 모서리가 달아 둥그러진 표정. 차에 타자 은지는 히터를 높였다. 라디오에서는 전기요금 인상과 장바구니, 물가 이야기가 흘렀다. 내 호주머니 속 수첩이 작게 떨렸다. 차는 시내를 벗어나 외곽도로로 접어들었다. 나는 묻지 않았다. 묻는 순간 답을 들어야 할 것 같아서였다. 대신 수첩 빈칸에 오늘 날짜를 적었다. 글씨가 삐뚤어졌다. 손끝이 얼어 있었다. 신호에 멈춘 차창 밖으로 어린 손을 잡은 노인이 보였다. 그 장면이 금세 멀어졌다. 가슴이 답답해졌다. 잠깐만 쉬었다 갈까? 은지가 눈치를 보며 물었다. 괜찮다. 목이 말랐다. 그러나 물병을 열지 않았다. 입술이 트는 느낌이 오히려 현실 같아서였다. 우리는 한적한 주택가에 도착했다. 담벼락 너머로 철제 대문이 보였다. 표지판 같은 건 없었다. 나는 멈칫했다. 여기가 맞아? 은지는 미소를 지었지만 그 미소가 무슨 뜻인지는 알 수 없었다. 차문이 열리자 차가운 공기가 들이쳤다. 나는 수첩을 더 꽉 쥐었다. 종이 끝이 손바닥에 눌려 자국이 났다. 대문 앞 초인종 아래 작은 명패가 반짝였다. 그때 멀리서 아이들 웃음소리가 바람을 타고 들려왔다. 나는 숨을 한번 고르고 문 앞에 섰다. 초인종 소리가 귓속을 톡 건드렸다. 초인종이 울리자 대문이 열렸다. 나는 떨리는 다리로 현관 앞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낯선 집, 낯선 공기. 이제 여기서 내 여생을 보내야 하는구나라는 체념이 목구멍까지 차올랐다. 현관에 들어서자 신발들이 보였다. 아이들 운동화, 여자 구두, 남자 구두. 그 순간 가슴이 쿵 내려앉았다. 요양원이라면 있을 수 없는 풍경이었다.
나는 얼어붙은 채 은지를 바라보았다. 며느리는 미묘한 미소를 지었다. 아버님, 들어가 보세요. 그녀의 손길에 이끌려 거실로 들어서자 뜻밖에도 큰아들 민수가 반갑게 맞았다. 아버지 오셨어요. 기다렸습니다. 이어 작은아들까지 계단에서 내려왔다. 눈앞이 아득해졌다. 나는 순간 모든 게 이해되지 않았다. 혹시 마지막 작별 인사를 하는 건가? 하지만 분위기는 눈물보다 웃음이 가득했다. 둘째 며느리 수진이 다가와 말했다. 아버님, 이제 저희랑 같이 사시는 겁니다. 큰 집하고 저희가 합가를 했어요. 혼자 계시는 게 늘 마음에 걸려서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손에 쥔 낡은 수첩이 바닥에 떨어졌다. 빛바랜 종이가 바람에 한 장 흘러갔다. 나는 무릎을 굽히려 했지만 다리가 풀려 그대로 소파에 주저앉았다. 눈물이 왈칵 쏟아졌다. 며느리들이 놀라 왜 우세요? 라며 달려왔지만 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버려진다는 공포가 한순간에 무너지고 대신 따뜻한 안도감이 밀려왔다. 그 눈물은 서러움이 아니라 구원이었다. 그제야 모든 조각들이 맞춰졌다. 은지와 수진이 집안을 살피던 이유, 서류에 사인을 요구하던 이유, 가방만 간단히 챙기라던 말. 그 모든 게 합가 준비였던 것이다. 아들들은 내 방을 따로 마련해 두었다. 미끄럼 방지 매트가 깔린 화장실, 허리를 받쳐주는 침대, 버튼이, 큰 리모컨이 딸린 텔레비전, 그리고 창가에는 내가 오래전부터 원하던 안락의자. 냉장고에는 내가 즐겨 먹던 고등어 반찬과 아침마다 마시던 둥글레차가 이미 준비되어 있었다. 정원 한쪽에는 작은 텃밭까지 만들어 놓았다. 상추와 깻잎, 그리고 고추 모종이 가지런히 심어져 있었다. 아버님이 직접 가꾸시면 좋을 것 같아서요. 수진의 설명을 듣는 순간 나는 손등으로 눈물을 훔쳤다. 저녁 무렵 손자 손녀들이 학교에서 돌아왔다. 할아버지! 외치며 달려드는 작은 손녀의 품에 안기자 오랜만에 웃음이 터졌다. 큰 손자는 내 손을 꼭 잡으며 말했다. 이제 매일 할아버지랑 숙제할 수 있겠다. 아이들의 눈망울은 맑고 반짝였다. 오랜 세월 보험 영업으로 수많은 집을 드나들며 만났던 사람들의 얼굴보다 지금 눈앞 손주들의 얼굴이 더 소중했다. 그날 저녁 온 가족이 둘러앉아 밥을 먹었다. 아내를 잃은 뒤 혼자 차갑게 먹던 밥상과는 달리 수저 부딪히는 소리와 웃음소리가 따뜻한 국물처럼 가슴을 데워주었다. 며칠이 지나자 새로운 일상에 조금씩 적응했다. 아침이면 며느리가 된장국을 끓여주었고 점심에는 민수가 퇴근 전 도시락을 챙겨두고 갔다. 저녁이면 가족 모두가 모여 이야기를 나눴다. 손주들은 학교에서 있었던 일을 쏟아냈고 나는 가끔 수학 문제를 풀어주거나 옛날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작은 손녀는 그림을 그려와서 내 무릎에 앉아 보여주곤 했다. 스마트폰을 잘 다루지 못하던 나를 큰 손자가 가르쳐주며 할아버지, 이제 영상통화도 하실 수 있어요 라고 말했을 때 가슴이 뭉클했다. 낡은 수첩 대신 휴대폰 메모장에 오늘의 일정을 기록하면서 나는 여전히 살아있고 쓰임이 있다는 사실을 새삼 깨달았다. 시간이 흐르며 나는 종종 경로당에도 들렀다. 그곳 어르신들 대부분은 여전히 혼자 살며 외로움에 지쳐 있었다. 몇몇은 요양원 이야기를 꺼내며 두려움을 감추지 못했다. 그때 나는 조용히 말했다. 저도 그랬습니다. 언젠가 버려질까봐 무서웠습니다. 그런데 가족이 저를 선택해줬습니다. 여러분도 희망을 잃지 마세요. 그 말에 어르신들의 눈빛이 순간 흔들렸다. 사회에서 들려오는 소식은 여전히 어둡다. 물가는 오르고 노인 빈곤율은 여전히 높고 요양시설의 학대 사건도 끊이지 않는다. 그러나 내가 전하는 작은 이야기는 적어도 몇 사람의 마음에는 따뜻한 불씨를 놓아주었다. 이제 나는 매일 아침 낡은 수첩을 다시 펼친다. 그러나 더 이상 고객 이름이나 보험료 날짜를 적지 않는다. 대신 손주와 산책할 약속, 며느리와 장 보러 갈 시간, 아들들과 바둑 두는 날을 기록한다. 수첩은 바래졌지만 그 속에 적힌 글씨는 다시 살아있는 듯 또렷하다. 오늘도 함께 산다. 그것이 내 삶의 새로운 좌우명이 되었다. 여러분,
혹시 지금 부모님이 홀로 계시진 않나요? 언젠가 우리도 같은 길을 걸을 수 있습니다. 누군가의 무심한 말 한마디, 작은 관심 하나가 그 길을 바꿀 수 있습니다. 나처럼 요양원에 간다고 믿으며 눈물 찢던 사람이 뜻밖의 문 앞에서 웃음을 되찾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잊지 말아야 할 건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사랑받을 자격을 잃는 게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모두 존중받고 필요한 존재입니다. 주인공은 서울 성북구에 사는 71살 정혜석 씨다. 젊은 시절 그는 대기업 제조업 부서에서 평생을 일했다. 매일 새벽같이 출근해 땀을 흘렸고 늘 고객보다 직원이 먼저다라는 상사의 말을 가슴에 새겼다. 그 결과 그는 정년을 채우고 퇴직금으로 약 1억 5천만 원을 받았다. 은퇴를 앞두고 그는 늘 낡은 다이어리에 적어 두던 것이 있었다. 은퇴 후 준비라는 제목 아래 주거 안정, 의료 대비, 자녀와의 관계, 취미 생활, 사회활동 5가지 항목이 빼곡히 적혀 있었다. 아내 윤정숙 여사는 늘 남편의 그런 꼼꼼한 습관을 두고 당신은 보험 설계사 같아라며 웃곤 했다. 은퇴 직후 찾아온 현실은 녹록치 않았다. 퇴직 당시만 해도 정혜석 씨는 앞으로는 여행 다니면서 천천히 살자고 생각했지만 곧 세상이 달라지고 있음을 절감했다. 2025년 현재 한국은 물가가 치솟았다. 전기요금은 2차례 인상되었고 병원 진료비와 약값도 부담이 커졌다. 동네 시장에서 사던 배추 한 포기 값마저 작년보다 더 비싸졌다. 동년배 친구들은 퇴직금으로 무리하게 상가를 분양받거나 유행처럼 번지던 무인 창업에 뛰어들었다. 그러나 경기 침체와 소비 위축으로 한 달도 안 되어 적자가 쌓였고 몇몇은 대출이자에 쫓기며 고생하고 있었다. 정혜석 씨 역시 주변 권유를 받았다. 형님, 요즘 코인 조금만 넣어도 2배는 금방이에요. 노후엔 월세 들어오는 상가 하나가 최고라니까. 그러나 그는 고개를 저었다. 나는 모르는 건 안 한다. 안정적인 게 최고지. 그는 퇴직금을 3갈래로 나눴다. 일부는 국민연금과 함께 굴릴 수 있는 연금저축펀드에 넣었고 일부는 장기채권과 안전한 ETF에 분산시켰다. 나머지는 비상금으로 CMA 통장에 남겨두었다. 아내와는 절대 원금 깨먹는 투자는 하지 않는다는 약속을 했다. 갈등은 자녀 문제에서도 있었다. 아들 부부가 아파트 전세금을 올려달라는 부탁을 해왔다. 그 순간 그는 잠시 흔들렸다. 당신, 애들 도와줘야 하는 거 아냐? 아내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그는 수첩을 펼쳐들며 답했다. 우리가 가진 돈을 다 내주면 우리 노후는 누가 지켜? 빌려줄 순 있어도 다 줄 순 없어. 결국 그는 일부만 보태주고 나머지는 아들이 은행 대출로 해결하게 했다. 덕분에 관계는 잠시 서먹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아들도 부모의 뜻을 이해했다. 또 하나의 위기는 건강이었다. 은퇴 후 불규칙한 생활로 혈압이 오르고 당 수치가 경고 수준까지 올라갔다. 친구들이 술자리를 권할 때마다 그는 단호하게 거절했다. 이제는 건강이 재산이라며 새벽마다 동네 공원을 돌았다. 아내는 남편의 땀 젖은 운동복을 받아들며 이제야 당신이 진짜 자기 몸 챙기네라며 안도했다. 2023년 겨울 동네 경로당에서 만난 한 친구가 안타까운 소식을 전해왔다. 혜서가 내 고등학교 동창 태수 알지? 퇴직금 다 날리고 요양원 갔다더라. 그 말을 들은 밤 그는 잠을 이루지 못했다. 하지만 동시에 결심은 더 단단해졌다. 내가 준비한 길이 틀리지 않았구나. 정혜석 씨 집 거실 한쪽에는 커다란 화이트보드가 걸려 있다. 그 위에는 한 달 지출 계획이 크게 적혀 있었다. 공과금 15만 원, 식비 40만 원, 의료비 20만 원, 여가비 10만 원. 매달 이렇게 나눠 쓰면서도 그는 여유를 남겼다. 남은 돈은 자동으로 적립식 펀드에 들어갔다. 주말이면 그는 손자 손녀와 시간을 보냈다. 아이들이 놀러 오면 직접 만든 야채전을 부쳐주었다. 손자는 할아버지 방 안에 있는 낡은 다이어리를 보며 할아버지, 이건 뭐예요? 라고 물었다. 이건 말이다. 내가 은퇴 전에 세운 계획 노트야. 이거 덕분에 우리 집이 든든한 거야. 손녀는 환하게 웃으며 할아버지 멋있다라고 말했다. 2024년 봄, 정혜석 씨는 병원에서 큰 충격을 받았다. 정기 검진에서 의사가 말했다. 혈압이 기준치를 넘었습니다. 당 수치도 위험합니다. 지금 관리하지 않으면 뇌졸중 같은 큰 병이 올 수 있어요. 그 순간 그는 눈앞이 캄캄해졌다. 내가 이렇게 준비했는데도 결국 무너지는 건가 라는 생각이 스쳤다.
하지만 그는 오래전 다이어리에 적어둔 글귀를 떠올렸다. 건강은 돈으로 살 수 없다. 지금 지켜야 한다. 그날 이후로 그는 생활을 완전히 바꿨다. 매일 새벽 5시 공원 산책을 빠뜨리지 않았고 집 안식탁에는 채소와 생선이 중심이 되었다. 술자리는 단호히 끊었다. 처음엔 친구들이 섭섭해했지만 몇 달 뒤 오히려 그를 따라 운동을 시작하는 사람이 늘었다. 가장 힘들었던 건 아내의 걱정스러운 눈빛이었다. 당신 괜찮겠어? 너무 무리하지 마. 정수가, 내가 무너지면 우리 둘 다 힘들어져. 조금 힘들어도 지켜야 해. 그 대화는 부부의 결심을 더 굳게 했다. 몸 상태가 점점 회복되면서 그의 노후는 새로운 국면을 맞았다. 퇴직금 일부로 가입한 연금저축펀드에서 매달 일정 금액이 들어왔고 국민연금도 함께 받으면서 생활비는 충분히 감당할 수 있었다. 특히 그는 자식에게 손 벌리지 않는다는 원칙을 지켰다. 한 번은 아들이 다시 부탁했다. 아버지, 우리 집에 전세금이 또 오르는데 조금만 더 보태주시면 안 될까요? 정혜석 씨는 잠시 고민하다 차분히 말했다. 아들아, 내가 스스로 감당해야 한다. 내가 무리해서 도와주면 나중에 더 힘들어진다. 대신 방법을 같이 찾아보자. 그는 아들과 함께 은행을 찾아 대출 조건을 비교해주고 세입자 권리금 문제까지 꼼꼼히 확인해 주었다. 직접 돈을 주지는 않았지만 아들은 아버지의 지혜와 경험에서 큰 도움을 얻었다. 몇 달 뒤 아들은 고개를 숙이며 말했다. 아버지, 처음엔 서운했는데 이제는 이해합니다. 저도 제 힘으로 해내야죠. 이 일은 가족 간 신뢰를 더 단단히 만들었다. 2025년 현재 정혜석 씨의 하루는 규칙적이다. 아침엔 아내와 함께 동네 복지관에서 요가 수업을 듣고 점심엔 자전거를 타며 운동을 한다. 오후에는 손자 손녀와 비디오 통화를 하고 저녁에는 아내와 함께 집 근처 도서관을 찾는다. 집 거실 한쪽에는 여전히 낡은 다이어리가 있다. 이제는 더 이상 수치나 계획표만 적히지 않는다. 대신 이렇게 쓰여 있다. 오늘도 함께 웃었다. 오늘도 건강을 지켰다. 그는 주변 친구들에게 말하곤 한다. 내가 큰 돈 번 것도 아니고 특별한 운이 있었던 것도 아니야. 다만 욕심내지 않고 기본을 지켰을 뿐이지. 건강 챙기고 돈은 나눠 쓰고 자식과 선을 지킨 것. 그게 다야. 동네 경로당에서 그가 전하는 말에 많은 이들이 고개를 끄덕였다. 우리도 아직 늦지 않았어. 작은 준비라도 지금부터 해야지. 정혜석 씨는 더 이상 불안해하지 않는다. 병원비가 두려워서 잠 못 이루지도 않고 자식에게 의지해야 한다는 죄책감에 괴로워하지도 않는다. 그는 스스로의 힘으로 그리고 아내와의 믿음으로 든든한 노후를 살아가고 있다. 정혜석 씨의 이야기는 우리 모두에게 말해준다. 노후 준비에 정답은 없지만 기본을 지키는 것이 가장 큰 답이다. 여러분, 혹시 지금 준비가 부족하다고 느끼시나요?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작은 다이어리 한 권에라도 계획을 적어두고 지금부터 한 걸음씩 실천해 나간다면 정혜석 씨처럼 따뜻하고 든든한 노후를 맞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들으신 사례가 남의 일처럼만 느껴지시나요? 하지만 우리 사회의 통계와 연구들을 살펴보면 이 문제는 결코 특별한 한 가정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모두가 직면하고 있는 현실임을 알 수 있습니다. 먼저 대한민국 통계청이 2024년에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전국의 독거노인 수는 약 100만 명을 이미 넘어섰습니다. 특히 70살 이상 고령층에서 혼자 사는 비율은 전체 노인 인구의 약 15%에 달하고 있는데요. 이는 10년 전과 비교했을 때 무려 2배 가까이 늘어난 수치입니다. 홀로 생활하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넘어짐, 만성질환 악화, 약 복용관리 소홀 같은 문제가 함께 증가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보건복지부가 2023년 실시한 노인 실태조사에서는 혼자 사는 어르신의 절반 이상이 약을 제때 챙겨 먹지 못한 경험이 있다고 답했습니다. 이런 문제는 단순한 생활 습관의 문제가 아니라 돌봄 공백이 직접적으로 건강 악화로 이어질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입니다. 또한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발표한 노인 돌봄의 사회경제적 비용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낙상 사고로 인한 노인의 입원 치료비는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평균적으로 한 번의 낙상으로 소요되는 입원 비용이 수백만 원을 넘어가고 있으며 이로 인해 가족 전체의 경제적 부담도 커지고 있습니다. 더욱 심각한 점은 낙상 사고를 한 번 경험한 노인은 그렇지 않은 노인보다 재발 확률이 3배 이상 높다는 연구 결과도 함께 제시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는 단순한 사고가 아니라
장기적인 건강 악화의 시작점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주목해야 할 통계입니다. 경제적 측면에서도 신호가 분명합니다. 국민연금공단이 발표한 2024년 통계에 따르면 현재 노인 세대가 수령하는 평균 국민연금 수령액은 월 약 65만 원 수준에 머물고 있습니다. 하지만 통계청이 같은 해 발표한 노인가계 실태조사에서는 노인 가구의 월 평균 생활비가 약 150만 원 이상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즉, 연금만으로는 기본 생활을 유지하기에도 부족하다는 의미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준비되지 않은 상태로 요양원 입소를 하게 되면 시설 비용까지 감당해야 하기에 재정적 압박은 더욱 커집니다. 실제로 장기요양보험 통계에 따르면 등급을 받아 요양시설을 이용하는 노인의 본인 부담금은 월 평균 50만 원 이상이며 추가 간병비나 개인 물품 비용까지 고려하면 더 큰 부담이 발생합니다. 이 때문에 연금을 받아도 생활비와 요양비를 동시에 감당하기 어렵다는 목소리가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해외의 통계와 연구도 비슷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계보건기구 WHO는 2023년 발표한 세계 노인돌봄 보고서에서 고령화 사회가 빠르게 진행되는 국가일수록 가족 돌봄의 부담이 경제적 불평등을 심화시킨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아시아 국가들에서 부모 부양에 대한 사회적 압박이 여전히 강한 반면 실제로는 자녀 세대의 경제적 여력이 부족해 돌봄 공백이 생기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죠. 미국 노인학 저널 Journal of Gerontology에 게재된 연구에서도 장기요양시설에 입소한 노인의 절반 가까이가 2년 이내에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결과가 보고되었습니다. 이 연구는 특히 노후 준비가 충분히 되어 있지 않은 가정일수록 시설 입소가 곧 경제적 몰락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국내 논문 중에서도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발표한 노인 돌봄 서비스 이용과 삶의 질의 상관관계 연구 결과를 보면 요양시설보다는 지역사회 돌봄 서비스를 받은 노인들의 삶의 만족도가 더 높게 나타났습니다. 시설 입소 노인의 경우 규칙적인 약 복용과 안전관리에서는 이점이 있었지만 심리적 만족도와 사회적 관계에서는 상대적으로 낮은 점수를 보였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이는 시설 중심 돌봄이 주는 한계를 드러내는 동시에 노인이 가족과 지역사회 속에서 지낼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책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하는 결과라 할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주목할 점은 노인 학대와 관련된 통계입니다. 보건복지부가 2024년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요양시설 내에서 발생한 노인 학대 건수는 공식적으로 보고된 것만 연간 500건 이상입니다. 그러나 한국형사정책연구원에서 진행한 별도 연구에서는 실제 발생 건수는 이보다 훨씬 많을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특히 약물 과다 투여, 방임, 언어적 학대 등이 주요 유형으로 나타났으며 신고율이 낮아 은폐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해외 학술지인 The Lancet Public Health에서도 비슷한 경고가 나왔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시설 내 노인학대 발생률은 보고된 수치보다 최소 2~3배 높을 수 있으며 이는 제도적 관리와 인력 부족 문제에서 비롯된다고 분석했습니다. 이러한 연구와 통계들은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노후 준비가 단순히 돈을 모으는 것에 그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생활비, 의료비, 요양비 같은 경제적 요인뿐 아니라 신체적 안정과 정신적 만족, 사회적 관계망까지 함께 고려해야만 진정한 의미의 노후 대비가 완성된다는 겁니다. 즉, 준비된 사람과 준비되지 못한 사람의 삶의 질 차이는 단순한 수치가 아니라 하루하루의 행복과 존엄으로 이어지는 결정적인 요소라는 거죠. 여러분, 그렇다면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전문가들은 공통적으로 노후 준비는 개인의 힘만으로는 부족하다. 사회와 제도가 함께 보완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실제로 대한민국 정부도 이런 문제를 인식하고 여러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먼저 보건복지부는 2025년 기준으로 장기요양보험 제도를 더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치매나 중증 질환자 위주로 지원이 집중되었다면 최근에는 경증 노인들도 일상생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등급 판정 기준을 완화하는 논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또 노인이 집에서 안전하게 지낼 수 있도록 재가 돌봄 서비스를 확대하고 있는데요. 가정의 간호사와 요양보호사를 파견해주는 방문요양방문간호 제도가 대표적입니다. 이를 통해 요양원에 가지 않고도 일정 부분 돌봄을 받을 수 있도록 선택지를 늘려주고 있는 겁니다. 통계에 따르면 이미 이 서비스를 이용하는 어르신 수가 수십만 명에 달하고 특히 2024년 이후
지자체 차원에서 지원 예산을 늘리면서 접근성이 훨씬 좋아졌습니다. 지자체별 노력도 눈에 띕니다. 서울시의 경우 어르신 돌봄 SOS 서비스를 운영하면서 갑자기 돌봄 공백이 생겼을 때 단기간 요양보호사 파견이나 응급 간병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2024년 한 해 동안만 약 10만 건이 넘는 긴급 돌봄이 제공되었다고 발표했죠. 경기도는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를 통해 돌봄이 필요한 어르신 가정에 전담 생활지원사를 배치해주고 있고, 부산광역시는 독거노인 응급안전안심 서비스를 강화해 집안에 IoT 센서를 설치하고 이상 징후가 감지되면 즉시 돌봄센터와 연결되도록 시스템을 고도화했습니다. 이런 지역 기반의 정책은 실제로 큰 성과를 내고 있는데, 응급실 이송까지 이어질 뻔한 위기를 사전에 막아낸 사례가 꾸준히 보고되고 있습니다. 또한 일부 지자체에서는 노인 돌봄과 동시에 생활비 지원을 결합한 새로운 프로그램도 시범 운영 중입니다. 예를 들어 전라북도 일부 군 단위 지역에서는 고령층에게 매달 소액의 돌봄 수당을 지급해 돌봄 서비스 이용 시 부담을 줄여주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이 강조하는 또 하나의 대안은 지역사회 기반 돌봄 네트워크입니다. 요양시설에만 의존하기보다 마을 단위에서 노인과 이웃이 함께 돌보는 구조를 강화하는 것이죠. 실제로 OECD 보고서에서도 에이징 인 플레이스, 에이징 인 플레이스 정책이 노인 삶의 질을 높이는 핵심 요소라고 분석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비슷한 흐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최근 서울과 대전, 광주 등 대도시에서는 커뮤니티 케어 시범 사업이 추진되면서 노인이 병원이나 시설에 들어가지 않고도 지역사회 안에서 주거의료 돌봄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모델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2025년 현재 점차 전국으로 확산되는 추세입니다. 해외의 사례도 참고할 만합니다. 일본은 이미 고령화가 우리보다 앞서 진행된 나라로 지역 포괄 케어 시스템을 통해 노인이 사는 동네 안에서 의료, 간호, 돌봄, 예방, 주거를 한 번에 연계하는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덕분에 요양원 입소율이 줄어들고 집에서 여생을 보내는 비율이 늘고 있다고 합니다. 유럽 국가 중에서는 덴마크가 유명한데, 덴마크는 1980년대부터 아예 대형 요양시설 신축을 중단하고 재가 돌봄을 국가 전략으로 삼았습니다. 지금은 대부분의 노인이 집에서 간호사와 돌봄 인력을 통해 생활하고 있으며, 시설 대신 서비스 하우스라는 소규모 주거 공간을 마련해 독립성과 안전을 동시에 보장하고 있습니다. 미국도 최근 메디케어 제도를 활용해 홈 헬스케어, 홈 헬스케어를 확대하고 있으며, 특히 원격 의료와 스마트 기기를 접목해 혼자 사는 노인이 응급 상황에서 즉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기술 기반 돌봄 시스템을 발전시키고 있습니다. 이런 해외의 정책들은 우리나라가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는지 참고할 수 있는 좋은 모델이 됩니다. 여러분, 결국 중요한 건 개인의 작은 준비와 사회적 안전망이 함께 맞물려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정부 차원에서는 제도와 예산을 늘리고, 지자체는 현장에서 발빠르게 대응하며, 가정과 개인은 기본적인 안전과 재정을 미리 챙겨야 합니다. 혼자 사는 어르신의 집에 미끄럼 방지 매트를 설치하는 작은 행동부터 동네 복지관 프로그램을 적극 활용하고 지자체 서비스에 신청하는 일까지, 그 모든 게 쌓여서 위기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해외 사례처럼 지역 안에서 돌봄과 의료, 주거가 함께 해결되는 구조를 우리 사회가 어떻게 정착시킬 것인지가 앞으로의 관건이 될 것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여러 정책과 사례들은 모두 실제로 시행되고 있는 제도와 연구에 기반한 것이며, 우리에게는 이미 많은 선택지가 있다는 점을 꼭 기억해 두셨으면 합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라도 가족과 함께 논의하고 지자체 복지관이나 주민센터를 찾아가 필요한 제도를 확인하는 것, 그것이 바로 안전하고 존엄한 노후를 지키는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낡은 수첩에 적힌 이름들은 모두 사라졌어도 손주가 부르는 할아버지라는 한마디는 여전히 내 삶을 적신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들었던 이야기는 서로 다른 길을 걸었던 두 사람의 노후였습니다. 한 사람은 오랜 세월 보험 영업을 하며 가정을 위해 모든 것을 바쳤지만, 준비되지 못한 노후 속에서 나는 이제 짐인가라는 두려움에 눈물을 흘려야 했습니다. 며느리의 손에 이끌려 요양원에 간다고 믿으며 떨리는 손으로 서류에 사인하던 순간, 그 마음이 얼마나 서글펐을지 우리 모두 느낄 수 있었죠. 평생을 가족을 위해 살았는데 결국 버려진 존재로 남게 된다는 생각, 그것만큼 가슴 저린 일이 또 어디 있을까요? 반대로
또 한 사람은 같은 세월을 살면서도 다른 길을 걸었습니다. 그는 다이어리에 노후 준비라는 글자를 적어가며 퇴직금 일부를 나누어 연금과 안전자산에 투자했고 자녀에게 지나치게 의지하지 않으며 스스로의 자리를 지켰습니다. 가족의 부탁에 흔들릴 때도 있었지만 그는 용기를 내어 원칙을 지켰고 결국 가족에게 부담을 주지 않는 노후를 만들었습니다. 지금 그는 아내와 함께 새벽 공원을 걷고 손자 손녀와 함께 웃으며 밥을 먹습니다. 낡은 수첩 대신 아이들의 웃음과 가족의 대화가 그의 하루를 채워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두 사람의 삶은 어쩌면 우리 앞에 놓여 있는 두 갈림길일지도 모릅니다. 준비 없이 나이 들어 후회와 서러움 속에 눈물을 흘릴 것인지, 아니면 미리부터 작은 계획과 실천으로 존엄과 행복을 지켜낼 것인지, 선택은 결국 지금 이 순간에 우리에게 달려 있습니다. 지금 50대, 60대, 70대를 살아가는 여러분, 마음속으로 이렇게 묻지 않으셨나요? 나는 지금 어떤 길 위에 서 있는 걸까? 사람은 누구나 나이를 먹고 몸은 점점 약해집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나이를 막을 수 없다는 사실이 아니라 그 나이를 어떤 모습으로 맞이하느냐는 것입니다. 버려지는 존재가 될지, 사랑받고 존중받는 존재가 될지, 그 차이는 결코 크지 않은 작은 준비에서 비롯됩니다. 하루 한 장, 다이어리에 가계부를 쓰는 습관일 수도 있고, 아픈 몸을 스스로 돌보려는 운동일 수도 있고, 자녀와의 관계에서 선을 지키는 지혜일 수도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들은 비극적인 사연은 우리 모두가 피해야 할 길을 보여줍니다. 반대로 따뜻한 사례는 우리가 지켜야 할 길을 알려줍니다. 두 이야기는 다른 듯 보이지만 결국 같은 메시지를 전합니다. 사랑받는 노후는 저절로 오지 않는다. 지금부터 스스로 준비해야 한다. 여러분,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부모님을 돌보는 마음으로, 또 미래의 나 자신을 돌보는 마음으로 오늘 한 걸음을 내딛어 보시길 바랍니다. 작은 변화가 모여 우리 삶 전체를 바꾸게 될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건 혼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가족과 함께, 이웃과 함께, 우리 사회의 제도와 정책을 함께 활용하며 나아간다면 누구나 존엄한 노후를 지킬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단 하나, 외면하지 않고 지금 이 순간부터 행동하는 것. 마지막으로 이 말을 여러분께 꼭 전하고 싶습니다. 나이가 든다는 건 쓸모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더 많은 사랑을 줄 수 있는 자격을 얻는 것이다. 여러분의 노후가 눈물이 아닌 미소로 채워지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그 길을 찾는 작은 불씨가 되었으면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우리 인생의 황금기를 보내고 계신 선배님, 친구 여러분. 살아보니 어떻습니까? 우리네 인생이 참 계획대로만 되지는 않더군요. 젊을 땐 그저 앞만 보고 달렸는데 이제 뒤를 돌아보니 예상치 못한 언덕과 골짜기가 참 많았습니다. 최근에 들은 한 이야기가 제 마음을 참 무겁게 합니다. 한 가정의 든든한 가장이 갑작스러운 병으로 쓰러지셨는데 병원비는 어찌어찌 해결했지만 그 들을 감당하지 못해 온 가족이 고통받고 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나는 괜찮겠지 하는 마음, 저도 왜 없겠습니까? 하지만 세월은 기다려주지 않고 위기는 예고 없이 찾아오는 것이 인생이더군요. 매달 따박따박 들어오는 연금만 믿고 있다가 갑자기 목돈이 필요한 순간이 닥쳤을 때, 그때 기댈 곳이 없다면 얼마나 막막하고 서럽겠습니까? 자식들한테 송 벌리기도 미안하고 평생 쌓아온 자존심이 무너지는 것 같아 밤잠 설치게 될 겁니다. 성실하게 살아온 죄밖에 없는데 한순간의 위기로 모든 것을 잃는 그런 억울한 일은 이제 없어야 합니다. 오늘 제가 드리는 이야기는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내일의 나와 우리 가족의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부디 잠시만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경기도 안산, 햇볕이 잘 들지 않는 오래된 아파트 8층, 복도를 따라 걸으면 맨 끝 삐걱이는 현관문 너머로 김도연 어르신의 하루가 시작됩니다. 올해 72,
그의 아침은 언제나 손때 묻은 낡은 휴대폰을 가만히 만져보는 것으로 시작되지요. 요즘 젊은이들이 쓰는 번쩍이는 최신 휴대폰과는 비교도 할 수 없습니다. 화면 귀퉁이는 거미줄처럼 금이 가 있고 전화벨이 울려도 화면, 손글씨가 흐릿해 귀부터 바싹 갖다 대야 하는 10년도 더 된 물건입니다. 하지만 도연 어르신은 이 낡은 휴대폰을 보물처럼 여깁니다. 여기엔 당신의 한평생이 고스란히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수십 년간 연락이 끊겼던 고향 친구의 번호, 며느리가 보내준 손주 녀석의 첫걸음마 동영상, 그리고 세상을 떠난 아내가 마지막으로 보낸 오늘 저녁은 된장찌개 끓여 놓을게요. 늦지 마소 하는 짧은 문자까지 이 작은 기계는 그의 살아온 세월 그 자체였습니다. 도연 어르신은 60대 후반까지 기름 냄새밴 작업복을 입고 살았습니다. 40년 가까이 공장에서 쇠 깎는 소리, 기계 돌아가는 소리를 자장가 삼아 한평생을 보냈지요. 그렇게 평생의 땀과 눈물을 바쳐 퇴직하던 날, 그의 손에 들린 것은 퇴직금 1억 2천만 원이 든 통장이었습니다. 아내와 함께 저녁상에 마주 앉아 통장을 보며 말했습니다. 여보, 우리도 이제 고생 끝났네. 이 정도면 자식들한테 손 안 벌리고 우리 둘이 알콩달콩 살기엔 충분하겠지. 아내는 말없이 눈시울만 붉혔습니다. 은퇴 후의 삶은 소박했지만 더없이 행복했습니다. 아내와 손잡고 시끌벅적한 시장 골목을 누비고 저녁이면 동네 공원 정자에 앉아 오랜 친구들과 장기 한 판을 두는 것이 낙이었습니다. 매달 90만 원씩 나오는 연금은 부족한 듯했지만 두 식구 살림엔 더없이 고마운 돈이었고 퇴직금은 은행에 고이 넣어두고 이자를 받으니 마음 한편이 든든했습니다. 낡은 휴대폰 액정 속에서 환하게 웃는 손주 사진을 들여다볼 때면 그래, 이만하면 참 잘 살아왔다 싶어 가슴이 뿌듯해지곤 했습니다. 하지만 행복은 그리 길지 않았습니다. 시련이라는 놈은 늘 예고 없이 가장 행복한 순간을 골라 찾아오더군요. 작년 가을, 하나뿐인 아들 진수가 어두운 얼굴로 집을 찾아왔습니다. 현관에 들어서는 아들의 축 처진 어깨를 보는 순간, 도연 어르신의 가슴은 이미 철렁 내려앉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회사가 문을 닫았습니다. 당장 다음 달부터 어찌해야 할지 막막합니다. 아들의 떨리는 목소리가 거실을 무겁게 채웠습니다. 그 순간 도연 어르신의 손에 들려있던 낡은 휴대폰이 바닥으로 툭 떨어질 뻔했습니다. 결혼해서 아이 둘을 키우는 한 집안의 가장인 아들이 하루아침에 길거리로 나앉게 된 겁니다. 며느리는 아이들 돌보느라 일을 할 수 없는 형편이었고 집 대출 이자와 아이들 학원비는 꼬박꼬박 날아올 테지요. 아버지, 정말 면목 없습니다. 석 달만 도와주시면 어떻게든 자리 잡아서 꼭 갚겠습니다. 차마 아버지의 눈을 마주치지 못하고 고개를 떨구는 아들의 모습에 도연 어르신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말없이 안방 서랍을 열어 혹시 모를 위급한 상황을 위해 겹겹이 싸두었던 비상금 500만 원을 꺼내 쥐어주었습니다. 애비가 돼서 이것밖에 못 줘서 미안하다. 그 말 한마디를 겨우 내뱉었습니다. 그것이 비극의 시작이었습니다. 석 달만이라던 아들의 약속은 메아리 없는 외침이 되었습니다. 경기가 어렵다 보니 재취업은 하늘의 별 따기였고 아들의 사정은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처음엔 용돈처럼 시작된 지원이 어느새 아들네 가족의 생활비 전부를 감당해야 하는 상황으로 번져버렸습니다. 월 90만 원의 연금은 내 식구의 생활비와 손주들의 학원비 앞에 속수무책이었습니다. 시장에만 나가도 숨이 턱 막혔습니다. 달걀 한 판에 8,000원, 돼지고기 한 근에 10,000원이 훌쩍 넘는 세상에서 그의 장바구니는 날이 갈수록 초라해졌습니다. 아내는 밤마다 깊은 한숨을 내쉬며 말했습니다. 영감, 당신 뼈마디 쑤시는 소리가 여기까지 들려요. 저러다 우리 쓰러지면 어쩌려고 그래요? 도연 어르신은 대답 대신 낡은 휴대폰만 내려다보았습니다. 화면에는 아버지, 이번 달도 부탁드립니다. 라는 아들의 메시지가 선명하게 찍혀 있었습니다. 그 글자 하나하나가 천근만근의 무게로 그의 어깨를 짓눌렀습니다. 결국 그는 은행으로 향했습니다. 만기까지 6개월 남은 예금을 깨는 순간
그동안 쌓인 이자가 공중으로 날아갔습니다. 통장에서 숫자가 빠져나가는 것을 보며 그는 자신의 살점이 뜯겨나가는 듯한 아픔을 느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어느 날 아내가 갑자기 쓰러졌습니다. 고혈압이 악화된 것입니다. 병원 복도에서 들려오는 의사의 차가운 목소리가 그의 귓전을 때렸습니다. 입원하셔야 합니다. 당분간 치료비만 매달 70만 원은 생각하셔야겠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도연 어르신의 손에서 낡은 휴대폰이 시멘트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쨍그랑 소름 끼치는 소리와 함께 액정의 금이 거미줄처럼 화면 전체로 퍼져나갔습니다. 마치 그의 마음이 산산조각 나는 소리 같았습니다. 아내의 병원비와 간병비, 아들에게 보내는 생활비까지 평생의 버팀목이라 믿었던 퇴직금 통장은 이제 바닥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매일 밤 그는 어두운 거실 소파에 홀로 앉아 금이 간 휴대폰을 붙잡고 있었습니다. 혹시 아들에게서 취직했다는 기적 같은 연락이 오지 않을까? 혹시 병원에서 아내의 상태가 좋아졌다는 전화가 오지 않을까? 하지만 낡은 휴대폰 화면에 떠오르는 것은 은행에서 보낸 잔액 부족 알림 문자와 아버지, 죄송합니다로 시작하는 아들의 또 다른 송금 요청 메시지뿐이었습니다. 그 차가운 글자들을 보며 도연 어르신은 소리 없는 눈물을 삼켜야 했습니다. 겨울을 재촉하는 찬비가 유리창을 때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도연 어르신은 아내의 병상 옆에서 하얀 봉투 하나를 받아 들고는 그 자리에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얇고 차가운 종이 위에는 입원비 및 치료비 중간 정산액 178만 원이라는 글자가 까맣게 인쇄되어 있었습니다. 그 숫자는 마치 사형 선고처럼 느껴졌습니다. 손이 사시나무처럼 떨려왔고 눈앞이 아찔해지며 결국 손에 들고 있던 봉투를 놓치고 말았지요. 그 순간이었습니다. 허리를 숙이려던 그의 바지 주머니에서 낡은 휴대폰이 스르르 미끄러져 시멘트 바닥 위로 떨어졌습니다. 쨍 하는 날카로운 소리와 함께 이미 금이 가 있던 액정은 더는 버티지 못하고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화면의 한쪽이 영원히 빛을 잃었습니다. 마치 그의 마지막 희망 한 조각이 부서져 나간 것 같았습니다. 이제는 정말 버틸 힘이 없구나. 그의 작은 읊조림을 들었는지 병상에 누워있던 아내가 힘겹게 미소를 지으며 남편의 손을 잡았습니다. 주름지고 마른 아내의 손이 유난히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영감, 무리 진수. 이제 그만 도와줘요. 당신 얼굴 좀 봐요. 저러다 당신마저 쓰러지면 우리는 어떡해요. 자식도 자식이지만 우리 목숨부터 챙겨야지. 애들도 이제 알아서 살아야 해요. 아내의 말이 비수처럼 가슴에 꽂혔습니다. 틀린 말이 하나도 없었지만 도연 어르신은 차마 알겠다는 대답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한평생 자식 하나만 바라보고 살아온 아버지에게 손 내미는 아들을 외면하라는 말은 세상에서 가장 잔인한 형벌처럼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며칠 뒤 텅 빈 집으로 돌아온 도연 어르신은 망연자실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때 죽어버린 화면 한쪽을 겨우 피해가며 문자 알림이 희미하게 깜빡였습니다. 볼 것도 없이 아들이었습니다. 아버지, 이번에도 좀 부탁드립니다. 그 짧은 문장을 보는 순간 그는 휴대폰을 옆으로 던져버리고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 쥐었습니다. 어깨가 가늘게 떨려왔고 참았던 서름이 뜨거운 눈물이 되어 손가락 사이로 흘러내렸습니다. 퇴직금 통장은 이미 반토막이 났고 연금 90만 원은 아내의 약값과 병원비만으로도 모자랐습니다. 더는 기댈 곳도 물러설 곳도 없는 벼랑 끝이었습니다. 그날 밤 도연 어르신은 잠들지 못하고 깨진 휴대폰 액정을 하염없이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손주 녀석의 사진, 친구들과 주고받은 안부 메시지를 무의미하게 넘기던 그의 손가락이 한 지점에서 멈췄습니다. 몇 해 전 아직 아내가 건강했을 때 보내온 낡은 문자 하나. 여보, 오늘따라 당신 어깨가 참 무거워 보여요. 너무 무리하지 말아요. 당신 건강이 우리 가족의 전부예요. 그 문장을 읽는 순간 그의 가슴이 와르르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때는 그저 잔소리처럼 들렸던 아내의 걱정이 이제는 뼈를 애는 유언처럼 가슴에 박혔습니다. 자신이 지켜야 했던 것은 아들의 당장의 생활비가 아니었습니다.
바로 아내의 남은 생과 자신의 마지막 자존심, 두 사람의 위태로운 노후였다는 것을 너무 늦게 깨달은 것입니다. 다음 날 아침, 도연 어르신은 큰 결심을 하고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깨진 액정 너머로 들려오는 연결음이 유난히 길게 느껴졌습니다. 아버지, 마침 전화 잘하셨어요. 아들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도연 어르신은 떨리는 목소리를 가다듬고 입을 열었습니다. 아들아, 애비가 더는 버틸 수가 없구나. 내 어미는 병원에 누워있고 내 통장은 바닥이 났다. 이제부터는 내 살림 내가 책임져야 한다. 내가 여기서 무너지면 내 어미는 누가 돌보고 너를 멀리서나마 응원해 줄 아비가 어디 있겠냐. 소화기 너머로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이윽고 아들의 울먹이는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죄송합니다. 아버지, 제가 다 잘못했습니다. 전화를 끊은 뒤 도연 어르신은 한참 동안이나 낡은 휴대폰을 손에 쥐고 있었습니다. 여전히 깨진 화면이었지만 이상하게도 평생을 짓누르던 무거운 짐 하나가 스르르 내려가는 듯했습니다. 김도연 어르신의 이야기가 어머님, 아버님, 혹시 남의 일처럼 들리십니까? 이것은 어느 특별한 사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대한민국 수많은 부모님들이 자식 걱정에 밤잠을 설치고 예고 없이 찾아온 병마 앞에서 속절없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2025년 통계에 따르면 이 땅에 부모님 14넷은 여전히 성인 자녀를 경제적으로 돕고 있으며 그 때문에 자신의 노후 자금이 말라가는 고통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70대 이상 어르신의 한 해 평균 의료비는 500만 원을 넘어섰습니다. 매달 받는 연금만으로는 감당하기 벅찬 너무나 무서운 현실입니다. 도연 어르신의 깨진 휴대폰은 바로 우리 모두의 위태로운 노후를 비추는 거울입니다. 그 안에는 우리네 살아온 세월과 가족을 향한 사랑이 담겨 있지만 그저 들여다보고만 있다고 해서 금이 간 액정이 저절로 붙지는 않습니다. 위기는 내일 들어올 연금을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위기의 순간에 필요한 것은 오늘 당장 꺼내 쓸 수 있는 현금입니다. 어머님, 아버님, 지금 당장 자식이나 사랑하는 배우자가 아프다 하면 망설임 없이 꺼내줄 수 있는 돈이 얼마나 있으십니까? 300만 원입니까? 아니면 1000만 원입니까? 그 숫자가 바로 우리네 인생의 마지막 자존심을 지켜줄 최후의 보루일지도 모릅니다. 이제는 누군가에게 기대는 삶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를 지킬 최소한의 안전망을 준비해야 할 때입니다. 여러분 어떠시나요? 위의 사례는 정말 비참하고 서글픈 인생 아닌가요? 하지만 지금부터 소개해드리는 사례는 정반대의 선택으로 행복한 노후를 보내고 있는 분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경기도 수원의 한 조용한 주택가. 올해 71, 정태식 어르신은 매일 아침 7시가 되면 낡은 자전거에 올라 근처 공원을 한 바퀴 도는 것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자전거 바구니에는 늘 작은 손풍기와 물병이 들어 있습니다. 흰 머리가 성성해졌지만 얼굴엔 늘 잔잔한 미소가 번져 있습니다. 정태식 어르신은 60세까지 대기업 부품회사의 생산기술팀 부장으로 일했습니다. 공장에서 설비를 관리하고 사람들을 이끌던 그는 늘 묵묵하고 성실한 사람이었습니다. 정년퇴직하던 날 회사에서 받은 퇴직금은 1억 8천만 원. 그 돈을 손에 쥐었을 때 누구라도 느낄 수 있는 달콤한 유혹이 있었습니다. 이 돈으로 가게를 차리면 더 벌 수 있지 않을까? 혹은 아파트 하나 사두면 가격이 오르지 않을까? 주위 친구들은 하나같이 말했습니다. 퇴직금은 굴려야 돼. 가만히 두면 물가만 못 따라가. 하지만 태식 어르신은 달랐습니다. 그는 손에 쥔 통장을 보며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난 모르는 건 안 건드릴래. 우리 둘이 편히 살 수 있는 길을 찾자. 그의 아내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그래요. 여태 일만 했잖아요. 이제는 지켜가는 게 제일 중요해요. 하지만 그렇게 굳은 결심을 했던 태식 어르신도 마음이 흔들린 순간이 있었습니다. 2022년 주변에서는 코인과 주식 이야기로 떠들썩했습니다. 친구 한 명은 3천만 원 넣었는데 2달 만에 2배가 됐다며 자랑했고, 다른 이는 상가 하나 분양받으면 월세가 꼬박꼬박 들어온다며 계약서를 흔들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태식 어르신은 집안 서랍 속 두꺼운 노트를 꺼내보았습니다. 노트 속 첫 장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돈은 지키는 게 버는 것보다 어렵다.
그는 은퇴를 앞두고 수년 동안 노후 재무 설계 강좌를 다니며 적어둔 메모를 늘 곱씹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갈등은 찾아왔습니다. 아들이 직장에서 구조조정을 당했을 때였습니다. 아버지, 잠깐만 도와주시면 곧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들의 간곡한 부탁에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하지만 태식 어르신은 단호하게 원칙을 세웠습니다. 아비가 도와줄 수 있는 건 조언이지 돈이 아니다. 내 살림은 내가 책임져야 한다. 처음엔 아들의 표정이 굳었지만 시간이 지나며 아들도 그 말의 무게를 이해하게 됐습니다. 노후는 언제나 예기치 않은 순간에 균열을 드러냅니다. 2023년 겨울, 집 보일러가 갑자기 멈췄습니다. 수리기사는 교체해야 한다며 120만 원이라는 금액을 내밀었습니다. 순간 당황스러웠지만 그는 준비해둔 비상금 통장을 열었습니다. 그래, 이런 날을 위해 모아둔 거지. 망설임 없이 현금을 꺼내 들었고 그날 저녁 따뜻한 온기가 집안을 다시 채웠습니다. 또 한 번의 위기는 아내의 갑작스러운 허리 디스크 수술이었습니다. 수술비와 입원비, 재활치료비까지 합치면 수백만 원이 훌쩍 넘는 돈이 필요했습니다. 주변에선 보험으로 다 되는 거 아니냐고 물었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보험금으로 충당되지 않는 비용이 계속 쌓였습니다. 하지만 태식 어르신은 당황하지 않았습니다. 퇴직 후 매달 20만 원씩 별도의 의료 비상금 계좌에 꾸준히 넣어둔 덕분이었습니다. 그 돈이 모여 1,000만 원 가까운 안전망이 생겨 있었고 아내의 치료비는 거기서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아내는 병실에서 눈시울을 붉히며 말했습니다. 당신 덕분에 이렇게 편히 치료받네요. 정말 고마워요. 태식 어르신은 미소를 지으며 답했습니다. 내가 지켜야 할 건 돈이 아니라 바로 당신이니까. 많은 부모들이 자녀의 어려움 앞에서 결국 노후 자금을 쏟아붓곤 합니다. 하지만 태식 어르신은 다른 길을 선택했습니다. 아들이 힘들 때는 밥상을 차려 함께 먹고 며느리가 지칠 때는 손주를 봐주며 시간을 나누었습니다. 돈 대신 시간을 주고 조언을 나누며 관계를 지켜냈습니다. 덕분에 자녀들과의 관계는 멀어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아들은 나중에 새 일자리를 얻은 뒤 고맙다며 용돈을 건네려 했지만 태식 어르신은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버지는 내가 다시 일어선 것만으로 충분하다. 2024년 여름, 갑작스러운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정태식 어르신의 오랜 친구이자 함께 공장에서 일했던 동료, 박만수 씨가 뇌경색으로 쓰러진 것이었습니다. 병원비와 간병비에 허덕이던 만수 씨 가족은 결국 노후 자금을 다 써버렸고 아들은 해외에서 연락조차 닿지 않는 상황이라 했습니다. 병실에서 만수 씨 아내가 흐느끼며 말했습니다. 태식 씨, 당신은 참 현명했어. 우리는 왜 그때 그렇게 무모했을까? 그 말을 들으며 태식 어르신은 깊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만수 씨는 자신과 똑같은 직장에서 같은 연배로 은퇴했던 동료였습니다. 하지만 은퇴 후 상가 투자에 퇴직금 전부를 넣었다가 코로나 경기 침체와 금리 인상으로 빚더미에 올라앉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 결과 병원비 한 푼 마련하지 못하고 가족들까지 고통 속에 빠져버린 것이었지요. 태식 어르신은 집으로 돌아와 낡은 노트를 다시 꺼냈습니다. 거기에는 지난 세월 적어둔 메모가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노후를 지키는 건 욕심이 아니라 원칙이다. 그 문장이 유난히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그해 가을, 태식 어르신의 집에도 큰일이 닥쳤습니다. 아내가 계단에서 넘어져 고관절 골절 수술을 받게 된 것입니다. 수술비와 재활치료비로 1,000만 원 가까운 비용이 필요하다는 의사의 말에 잠시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하지만 태식 어르신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미 수년 전부터 의료 비상금 계좌를 따로 운영해왔고 또한 매달 조금씩 모은 생활 비상금 통장에도 넉넉히 돈이 쌓여 있었습니다. 걱정하지 마. 다 준비해놨으니까. 아내의 손을 꼭 잡으며 그가 했던 이 한마디는 단순한 위로가 아니라 실제 현실이었습니다. 입원비는 곧바로 결제되었고 재활치료 역시 큰 어려움 없이 진행되었습니다. 병실에서 아내는 눈시울을 붉히며 말했습니다. 여보, 이렇게 든든한 게 어디 있어요. 괜히 청춘 다 바쳐 당신 따라 살아온 게 아니에요. 태식 어르신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우린 돈이 많진 않지만 쓸 땐 쓸 수 있는 힘이 있잖아. 그게 우리가 준비한 보람이지. 여러분, 정태식 어르신의 이야기는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같은 세월을 살아온 친구는 병원비조차 감당하지 못해 무너졌지만 태식 어르신은 작은 원칙 하나, 준비된 비상금 덕분에 위기를 헤쳐나가고 있습니다. 2025년 현재
통계청 조사에 따르면 65세 이상 노인의 40% 이상이 여전히 성인 자녀를 지원하고 있으며 보건복지부 발표에 따르면 70대 이상 고령자의 연평균 의료비는 500만 원을 넘어섰습니다. 이 현실 속에서 노후를 지켜주는 건 투자 계좌에 찍힌 숫자가 아니라 오늘 당장 꺼낼 수 있는 현금입니다. 태식 어르신의 집 장롱 속에는 아직도 낡은 노트가 있습니다. 첫 장에 적힌 글귀는 변함이 없습니다. 돈은 모르는데 쓰지 말고 꼭 필요한 날을 위해 지켜라. 그는 여전히 매달 작은 금액을 비상금 통장에 넣습니다. 10만 원, 20만 원. 누군가에겐 하찮아 보일 수 있는 돈이지만 그에게는 위기 앞에서 당당히 웃을 수 있는 버팀목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떠신가요? 혹시 아직도 나는 괜찮겠지 하며 안일하게 생각하고 있진 않으신가요? 연금만 믿고 있다가 갑자기 목돈이 필요할 때 기댈 곳이 없다면 얼마나 막막하고 서러울까요? 정태식 어르신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합니다. 욕심을 버리고 원칙을 지킨 사람만이 노후를 지켜낼 수 있다. 여러분, 지금 말씀드린 사례가 결코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사실, 통계가 이미 보여주고 있습니다. 통계청이 2024년에 발표한 가계금융복지조사에 따르면 65세 이상 고령 가구의 월 평균 소득은 약 270만 원 수준인데 이 중에서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같은 이전 소득이 차지하는 비중이 절반이 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출입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2023년에 발표한 노후생활 실태 보고서에 따르면 같은 연령대 가구의 월 평균 소비 지출은 약 260만 원으로 나타났습니다. 즉 수입과 지출이 거의 맞물려 돌고 있는 구조라서 한 번에 큰 지출만 발생해도 가계가 곧장 흔들릴 수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이 통계는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우리가 흔히 듣는 연금만으로 살 수 있다는 말이 얼마나 불안정한 전제 위에 놓여 있는지를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죠. 특히 의료비와 주거비는 노후 재정을 잠식하는 가장 큰 요인으로 꼽힙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발표한 2023 고령층 진료비 통계를 보면 70세 이상 노인의 1인당 연간 진료비는 약 580만 원에 달합니다. 이는 전체 인구 평균의 거의 3배에 해당하는 수준입니다. 게다가 단순히 병원 진료비에만 그치지 않습니다. 간병비, 재활치료비, 약값까지 합치면 실제 가정에서 체감하는 비용은 훨씬 더 크죠.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의 2022년 보고서에서는 뇌졸중 환자의 경우 발병 후 첫 해에 가구당 평균 1,700만 원 이상의 직접 간접 비용이 들어간다고 발표했습니다. 한 번의 질병이 평생 모아둔 자금을 단숨에 무너뜨릴 수 있다는 사실이 연구로도 확인된 셈입니다. 주거비 또한 만만치 않습니다. 국토교통부가 2024년 초 발표한 전국 전세 동향 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서울 수도권 전세 보증금은 평균 2배 이상 올랐습니다. 실제로 은퇴한 고령층의 약 30%는 여전히 전세나 월세로 살고 있는데 전세 계약 갱신 시 수천만 원이 추가로 필요해지는 경우가 흔합니다. 한국도시연구소의 2023년 연구에서는 고령층의 주거 불안정이 심리적 건강에도 직접적인 악영향을 끼친다고 밝혔습니다. 실제로 평생 살던 동네를 떠나야 했다고 응답한 노인들의 우울증 발병률이 그렇지 않은 집단보다 2배 이상 높다는 조사 결과가 있었습니다. 결국 집은 단순한 공간이 아니라 삶의 기억과 안정이 깃든 터전이기에 예상치 못한 주거비 지출은 곧 삶 전체를 흔드는 위기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제 해외 자료도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OECD가 2022년에 발표한 고령층 소득 보장 보고서를 보면 한국 노인의 상대적 빈곤율은 40%를 넘어 OECD 회원국 중 1위를 기록했습니다. 다시 말해 우리나라 고령층 10명 중 4명은 국가 기준 중위소득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생활을 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반대로 일본은 약 20%, 독일은 10%대, 프랑스는 한 자릿수에 불과합니다. 그만큼 한국의 노후 안전망이 취약하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또한 WHO와 세계은행이 공동으로 발표한 고령사회 의료비 보고서에서는 70세 이상 인구에서 의료비 지출의 60% 이상이 돌발적이고 급작스러운 사건에서 발생한다고 분석했습니다. 이 지점은 아까 사례에서 보신 것처럼 예고 없는 위기가 얼마나 치명적인지 다시 한번 보여줍니다. 전문가들의 의견 역시 이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한국연금학회가 2023년에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50대와 60대 응답자의 62%가 연금만으로는 노후 생활이 불가능하다고 답했습니다.
또 응답자의 절반 이상이 예상치 못한 의료비와 자녀 지원 비용이 가장 큰 부담이라고 꼽았습니다. 한국개발연구원 KDI의 2022년 연구에서는 고령층의 노후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3천만 원에서 5천만 원 수준의 유동성 자산을 보유해야 한다고 권고하기도 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유동성 자산이란 주식이나 펀드 같은 장기 투자 자금이 아니라 언제든 꺼내 쓸 수 있는 현금 혹은 보통 예금 형태의 비상금입니다. 여러분, 이 모든 통계와 연구 결과가 말해주는 사실은 단 하나입니다. 노후를 지키는 힘은 결국 숫자가 아니라 손에 잡히는 돈이라는 것. 연금은 분명히 고마운 버팀목이지만 그것만으로는 갑작스러운 위기 앞에서 무력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은 공통적으로 말합니다. 적어도 수천만 원 수준의 현금을 따로 마련해 두라. 그 돈이 있어야 의료비, 주거비, 생활비의 돌발 지출을 견뎌낼 수 있다. 이미 수많은 연구와 통계가 이를 증명하고 있고, 이는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모두의 내일에 해당되는 문제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도대체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요? 막연하게 돈을 아껴라. 비상금을 마련하라는 말만으로는 구체적인 도움이 되지 않지요. 실제로 우리 사회에서는 다양한 제도와 정책이 이미 시행되고 있습니다. 먼저 국내 상황부터 보겠습니다. 보건복지부는 2023년부터 노인 긴급돌봄 지원제도를 확대해 갑작스러운 질병이나 부상으로 간병이 필요할 때 단기적으로 간병인을 지원하는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 어르신들이 돌발 의료비 때문에 가게가 무너지는 것을 막기 위한 장치로 서울, 부산, 광주 등 대도시뿐 아니라 군 단위 지자체에서도 점차 확대되고 있습니다. 또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재난적 의료비 지원제도를 통해 암심혈관 질환이 기난 치성 질환 등으로 발생한 과도한 진료비의 최대 80%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런 제도를 알지 못해 사비로 감당하다가 가게가 기울어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제도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적극 활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거 문제도 간과할 수 없습니다. 국토교통부와 각 지자체는 고령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 고령자 전세임대주택과 매입임대주택을 공급하고 있는데 전세보증금을 공공이 대신 내주고 어르신은 매달 저렴한 임대료만 내면 됩니다. 예를 들어 경기도는 고령자 전세임대 이용을 통해 만 65세 이상 어르신들에게 보증금 최대 8,500만 원까지 지원하고 있으며 서울시는 어르신 안심주택이라는 이름으로 무장의 설계주택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주거 불안을 덜어주는 장치들이 실제로 존재하는 것이죠. 생활 속 갑작스러운 지출을 막기 위한 금융제도도 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2024년부터 서민 맞춤형 긴급생활자금 대출을 확대했는데 이는 신용등급이 낮은 고령층도 최대 1,000만 원까지 저금리로 빌려 위기 상황을 넘길 수 있도록 돕는 장치입니다. 물론 빚을 지양하는 게 가장 좋지만 불가피하게 급전이 필요한 상황에서는 이런 공적 제도를 활용하는 것이 사채나 고금리 대출로 내몰리는 것보다 훨씬 안전합니다. 해외 사례도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일본은 우리와 마찬가지로 초고령 사회를 겪고 있는데 2015년부터 지역 포괄 케어 시스템이라는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이는 의료, 요양, 돌봄, 주거, 생활 지원을 지역 단위에서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즉, 어르신이 갑자기 쓰러져도 병원 진료에서 요양 돌봄, 집수리까지 한 번에 연계 지원이 가능하도록 법과 제도를 정비한 것이죠. 덕분에 일본 고령층의 의료 파산 사례는 점차 줄어들고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독일은 장기요양보험 제도를 강화하여 가족이 아닌 전문 간병인을 국가가 보조금으로 지원해 노인이 아프더라도 가족이 생업을 포기하지 않아도 되는 시스템을 만들었습니다. 이런 해외 제도들은 한국에서도 참고할 만한 사례로 실제로 보건복지부가 2025년부터 지역 돌봄 체계를 더 강화하겠다고 발표한 것도 이와 무관하지 않습니다. 전문가들은 공통적으로 이렇게 조언합니다. 첫째, 노후 재정 계획에서 반드시 현금성 자산을 따로 떼어두라는 것입니다. 은행 예금, CMA 통장처럼 언제든 꺼낼 수 있는 돈을 최소 3천만 원에서 5천만 원까지는 준비해야 한다고 권고합니다. 둘째, 가족 내 원칙을 세우라는 겁니다. 자녀 지원은 하되 끝없이 내어주지 않고 일정 한도를 정해 선을 긋는 것. 실제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보고서에서도 노후의 자녀에게 과도하게 의존한 부모의 삶의 만족도가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크게 낮게 나왔습니다. 셋째,
지자체가 운영하는 노인복지관이나 주민센터의 상담 창구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라는 것입니다. 서울시의 찻동 어르신 상담 서비스, 부산의 노인생활안정 통합지원센터, 전남의 노인 행복드림콜 등은 위기 가구에 긴급 생계비를 연계해주거나 복지 서비스를 직접 찾아가 안내해주고 있습니다. 이런 제도를 스스로 찾지 않으면 존재조차 모른 채 놓치게 됩니다. 결국 답은 분명합니다. 노후의 위기는 예고 없이 닥치지만 정부와 지자체, 그리고 금융복지 제도를 잘 활용하면 충분히 버틸 수 있습니다. 일본의 지역 포괄케어, 독일의 장기요양보험처럼 해외에서도 시행착오 끝에 제도를 마련했듯 우리 사회도 점차 안전망을 촘촘히 만들고 있습니다. 중요한 건 우리 스스로가 관심을 가지고 준비된 현금과 제도를 함께 묶어 내 삶을 지킬 방패를 갖추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당장 비상금 통장을 열어보고 거주 지역 지자체의 복지 제도가 무엇이 있는지 확인해보는 게 오늘 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노후 준비 아닐까요? 삶은 준비된 자에겐 선물이 되고 준비하지 못한 자에겐 시험이 된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이야기는 바로 이 짧은 시구와 닮아 있습니다. 한쪽에는 모든 것을 잃어버린 김도연 어르신의 모습이 있었습니다. 평생 성실히 살아온 죄밖에 없는데 자녀의 실직과 아내의 병환, 그리고 예기치 못한 지출이 겹치자 퇴직금은 순식간에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손에 쥔 건 금이 간 낡은 휴대폰 하나, 그리고 반복되는 잔액 부족 알림 문자뿐이었습니다. 그의 눈물이 남의 일 같지 않았던 이유는 우리 모두 언제든 그 자리에 설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다른 한쪽에는 정태식 어르신이 있었습니다. 그 역시 평생을 공장에서 일했고 은퇴 후에도 크고 작은 유혹과 갈등을 겪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원칙을 지켰습니다. 자녀의 부탁에도 한도를 정했고 퇴직금을 무리한 투자에 쓰지 않았습니다. 조금씩 모은 의료 비상금과 생활비 통장 덕분에 아내의 수술비도 흔들림 없이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그의 집 거실에는 여전히 따뜻한 웃음이 있고 손주들이 뛰어노는 소리가 메아리칩니다. 같은 세대를 살았지만 준비된 선택이 얼마나 큰 차이를 만드는지 우리는 두 눈으로 확인했습니다. 여러분, 인생은 결국 선택의 누적입니다. 70세 이후의 삶은 오늘 우리가 어떤 준비를 했느냐에 따라 완전히 달라집니다. 나는 괜찮겠지라는 안일함 속에 살다 보면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온 위기 앞에서 무너져 내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작은 습관 하나, 작은 준비 하나가 우리의 노후를 지켜줍니다. 매달 10만 원이든 20만 원이든 비상금 통장을 채워나가는 일, 정부와 지자체에서 제공하는 제도와 지원을 미리 확인해두는 일, 그리고 가족과 돈의 경계를 분명히 정해 관계를 지켜내는 일. 이 모든 것이 모여 우리의 노후를 든든하게 합니다. 혹시 지금 화면 앞에서 눈시울이 붉어지는 분이 계십니까? 그건 결코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그 감정은 바로 여러분이 이 이야기를 남의 일로 듣지 않고 내 이야기로 받아들였다는 증거입니다. 그리고 그 마음이야말로 새로운 출발의 첫걸음입니다. 김도연 어르신처럼 낡은 휴대폰만 쥐고 눈물 짓는 노후가 될지, 아니면 정태식 어르신처럼 준비된 통장 덕분에 웃음을 지킬 수 있을지는 지금 이 순간에 우리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사랑하는 가족에게 당당한 가장으로, 든든한 어머니 아버지로 남기 위해서라도 이제는 내일이 아니라 오늘을 준비해야 합니다. 여러분, 비상금은 단순한 돈이 아니라 가족의 삶과 존엄을 지켜주는 마지막 방패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가슴에 작은 울림이 되길 바랍니다. 눈물로 끝나는 노후가 아니라 미소로 이어지는 노후를 선택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지금부터 할 수 있는 가장 값진 준비입니다. 그러니 부디 지금 이 순간부터 시작해 보십시오. 그 준비가 여러분의 내일을, 그리고 우리 모두의 노후를 바꾸어 놓을 것입니다. 퇴직하자마자 매달 200만 원이 사라진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버티시겠습니까? 지난주 62세의 대기업을 은퇴한 한 남성의 이야기가 화제가 됐습니다. 수십 년을 관리직에서 일했지만 지금 그는 새벽마다 컨테이너 창고에서 무거운 박스를 나릅니다. 한 달에 손에 쥐는 돈은 70만 원 남짓. 그마저도 허리 통증 때문에 얼마나 더 버틸 수 있을지 모른다고 합니다. 혹시 나는 퇴직하면 천천히 쉬면서 그동안 모아둔 돈으로 생활하면 된다고 생각하시나요? 현실은 다릅니다. 우리나라 60대 절반, 70대 3명 중 1명이 후에도 일을 놓지 못합니다.
국민연금과 퇴직금만으로는 생활비가 턱없이 부족하고 자녀 지원과 의료비까지 겹치면 매달 마이너스가 쌓이죠. 오늘 영상에서는 왜 대기업 임원 출신까지도 이런 삶에 내몰리는지, 그리고 당신이 같은 길을 걷지 않으려면 지금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본격적인 영상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정말로 큰 힘이 됩니다. 또한 오늘의 영상에는 위에 말씀드린 내용과 관련된 대한민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비참한 사례 한 가지와 그와 반대되는 사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다 들어보시고 어느 쪽이 내가 원하는 노후의 인생인지 생각해 보시는 시간이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박인철 씨는 올해 61살이다. 20대 초반 지방사립대를 졸업하고 곧바로 대기업에 입사했다. 입사 초창기엔 하루 14시간씩 일하면서도 꿈과 패기가 있었다. 30대 후반에는 해외 지사 근무까지 했고 50대에는 부장 직함을 달았다. 명절이면 직원들에게 선물 세트를 돌리고 골프장에서 거래처 사람들을 만나던 시절, 그때 그의 어깨에는 늘 반짝이는 골프백이 걸려 있었다. 하지만 그 골프백은 지금 베란다 한쪽 구석에서 먼지를 뒤집어 쓴 채 서 있다. 가죽이 군데군데 벗겨지고 지퍼는 녹이 슬어 쉽게 열리지 않는다. 박 씨는 한동안 그 골프백을 쳐다보지도 않았다. 보기만 해도 마음이 무거웠다. 그 안에는 잘 나가던 시절의 기억과 지금의 초라한 현실이 겹쳐 있었기 때문이다. 정년 퇴직은 예상보다 빨리 다가왔다. 회사는 구조조정이라는 명목으로 희망퇴직을 권유했고 그는 33년간의 직장 생활을 접었다. 퇴직금은 약 2억 2천만 원. 처음엔 넉넉하다고 생각했다. 은퇴 후에는 부인과 여행도 다니고 건강도 챙기며 살 계획이었다. 하지만 현실은 달랐다. 퇴직 후 첫 해, 그는 잠시 쉬자는 생각으로 일을 하지 않았다. 매일 아침 늦게 일어나 베란다에서 커피를 마시고 종종 친구들과 점심을 먹었다. 주말이면 아내와 마트를 가고 손주가 오면 용돈을 두둑히 쥐어줬다. 그런데 1년이 채 지나기도 전에 통장 잔고는 눈에 띄게 줄어들었다. 가장 큰 지출은 자녀들이었다. 결혼을 앞둔 딸에게 전세자금 1억 5천만 원을 보태줬고 대학원에 다니는 아들에게도 생활비를 지원했다. 둘 다 마지막 지원이라고 다짐했지만 생활 속에서 아버지, 이번 달 조금만 도와주세요라는 부탁을 거절하기란 쉽지 않았다. 거기에 예상치 못한 의료비가 터졌다. 부인의 무릎 수술, 본인의 허리 치료비, 그리고 노부모님의 요양원 비용까지 매달 고정 지출이 400만 원 가까이 나갔다. 국민연금은 한 달에 130만 원 남짓, 그 돈으로는 턱없이 부족했다. 2년째가 되자 박 씨는 심리적으로도 힘들어졌다. 평일 낮에 집에 있는 시간이 많아지면서 부인과의 대화가 잦아졌지만 그 내용은 주로 돈과 생활비 얘기였다. 당신, 다음 달 카드값 어떻게 할 거야? 이번 달도 적자야. 작은 말싸움이 잦아졌고 그는 자신이 쓸모없는 사람이 된 것 같았다. 주변 친구들도 달라졌다. 현역으로 일하는 친구들과는 점점 연락이 뜸해졌다. 모임에 나가면 요즘 뭐해? 라는 질문이 가장 부담스러웠다. 한때는 회식 자리에서 술값을 계산하며 이 정도 여유는 있어야지라고 웃던 사람이었는데 이제는 모임 회비도 아깝게 느껴졌다. 그 무렵 박 씨는 우연히 한 지인의 소개로 택배 상하차 아르바이트를 시작했다. 새벽 5시 반, 어둠이 채 가시지 않은 시간에 집을 나서 물류센터로 향했다. 처음에는 몸이 버텨줄까 걱정했지만 일단은 생활비를 보탤 수 있다는 생각에 버텼다. 하루 4시간 무거운 상자를 들고 내리기를 반복했다. 한 달에 받는 돈은 80만 원 조금 넘었다. 하지만 그 일은 오래 지속하기 어려웠다. 허리 통증이 심해졌고 손목 관절도 상했다. 결국 그는 일을 그만둘 수밖에 없었다. 일을 그만두자마자 다시 불안이 밀려왔다. 앞으로 남은 20년 이렇게 살아도 괜찮을까? 라는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다.
어느 날 박 씨는 베란다를 정리하다가 먼지 쌓인 골프백을 꺼냈다. 예전엔 주말마다 골프장에서 거래처 사람들과 웃고 떠들었는데 이제는 함께 라운딩할 사람조차 없었다. 손에 잡힌 골프채를 바라보다가 그는 조용히 그것을 다시 넣어두었다. 그는 다시 일을 찾아보기로 했다. 하지만 현실은 냉정했다. 60대 초반 남성에게 돌아오는 일자리는 경비직, 주차관리, 건물 청소 같은 단순 노무직뿐이었다. 시급은 최저임금 수준이었고 하루 종일 서 있어야 하는 경우가 많았다. 그마저도 경쟁이 치열해 자리를 구하기 쉽지 않았다. 이제 그는 고민한다. 남은 퇴직금은 줄어들고 있고 자녀들의 독립은 아직 멀었다. 건강은 예전 같지 않고 사회와의 연결고리는 점점 끊어지고 있다. 베란다 한쪽에서 그를 바라보는 낡은 골프백이 마치 너 지금 괜찮은 거야? 라고 묻는 것 같았다. 박인철 씨의 하루는 요즘 단조롭다. 아침 6시 오래된 알람 시계 소리에 눈을 뜬다. 예전 같으면 회사 메일을 확인하거나 아침 회의 준비를 했겠지만 이제는 커피 포트를 켜고 베란다로 나가 날씨를 확인하는 것이 첫 일과다. 베란다 한쪽 구석 여전히 그 낡은 골프백이 시야에 들어온다. 당신 오늘은 어디 나가? 아내의 목소리가 부엌에서 들린다. 아니, 그냥 이력서 좀 더 넣어보려고. 아내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인다. 예전 같으면 출근 전 부부가 대화를 나누는 시간이 짧았지만 요즘은 대화가 길어졌다. 문제는 그 내용이 대부분 생활비와 건강 이야기라는 점이다. 그날도 그는 노트북을 켜고 구인 사이트를 살폈다. 경비직, 아파트 관리직, 마트 진열 알바. 시급은 비슷했다. 하루 8시간 이상 서 있어야 하거나 밤샘 근무를 해야 하는 자리도 많았다. 젊은 시절부터 허리 디스크로 고생해온 박 씨에게는 쉽지 않은 조건이었다. 며칠 뒤 어렵게 한 경비직 면접을 봤다. 면접관은 그의 이력서를 훑어보며 웃었다. 대기업 부장 출신이시네요. 그런데 경비 일이 쉽지는 않은데 괜찮으시겠어요? 네, 뭐든 할 수 있습니다. 그 말이 입 밖으로 나오는 순간 마음 한구석이 씁쓸했다. 일은 생각보다 힘들었다. 좁은 경비실에서 하루 종일 CCTV를 지켜보거나 택배를 받아 주민들에게 전달하는 일, 아파트 단지 한 바퀴를 도는 순찰도 만만치 않았다. 한겨울 새벽 칼바람을 맞으며 단지를 걷다 보면 내가 왜 여기서 이러고 있나 하는 생각이 들기도 했다. 그러나 매달 들어오는 150만 원 남짓한 월급은 생활비에 큰 도움이 됐다. 국민연금과 합치면 그나마 숨통이 조금 트였다. 문제는 몸이었다. 발목과 무릎 통증이 심해져 결국 석 달 만에 일을 그만둬야 했다. 그 무렵 딸이 찾아왔다. 아빠, 혹시 전세 만기 연장을 하려면 보증금을 조금 올려야 하는데? 그 말에 박 씨는 잠시 말이 막혔다. 이미 딸 결혼 때 1억 5천만 원을 보태줬는데 또 돈을 내야 하나 고민이 됐다. 하지만 안 된다는 말을 차마 하지 못했다. 결국 적금 하나를 해약해 딸에게 건넸다. 점점 줄어드는 통장 잔고를 볼 때마다 불안은 커졌다. 퇴직 후 5억이 넘던 돈이 이제 절반 이하로 줄었다. 앞으로 몇 년을 이렇게 버틸 수 있을까? 어느 날 박 씨는 친구 모임에 나갔다. 예전 직장 동료들이 모인 자리였다. 한 친구는 자영업을 하다 빚을 져서 고생 중이라고 했고 다른 친구는 지방 소도시로 이주해 생활비를 줄이고 있다고 했다. 모임이 끝날 즈음 한 친구가 물었다. 인철아, 너는 요즘 뭐 하냐? 그 질문에 박 씨는 잠시 웃으며 대답했다. 그냥 이것저것 해. 뭐든 하면서 버티는 중이지. 웃었지만 속은 편치 않았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그는 전철 창밖을 바라봤다. 플랫폼에서 서성이는 60대 남성들이 눈에 들어왔다. 누군가는 배달 가방을 메고 누군가는 건설 현장 안전모를 들고 있었다. 다들 나처럼 살고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그날 밤 박 씨는 오래된 골프백을 꺼냈다. 골프채를 하나씩 꺼내 닦으며 옛 기억을 떠올렸다. 회사에서 인정받던 시절, 거래처 사람들과 웃으며
필드를 걸었던 순간들. 하지만 지금은 골프장 입구를 지나는 것도 부담스럽다. 그는 결심했다. 다시 한번 일을 찾아보자고. 이번에는 단순히 생활비를 벌기 위한 일이 아니라 오래 할 수 있고 몸에 무리가 덜 가는 일을. 그래서 지역 평생교육원에서 진행하는 시니어 재취업 프로그램에 등록했다. 하루 3시간 문서 정리와 데이터 입력을 배우는 과정이었다. 첫날 강의실에 들어서니 비슷한 또래들이 앉아 있었다. 어떤 이는 퇴직한 공무원, 또 다른 이는 자영업 실패 후 재기를 꿈꾸는 사람이었다. 수업이 끝난 뒤 커피를 마시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다. 모두 각자의 사정은 달랐지만 공통점이 있었다. 은퇴 후 준비가 너무 부족했다는 것. 박 씨는 수업을 마치고 집에 돌아오며 베란다에 낡은 골프백을 떠올렸다. 언젠가는 그 골프백을 들고 다시 필드를 걸 수 있을까? 하지만 지금은 그보다 중요한 게 있다. 당장의 생활, 그리고 앞으로의 20년을 지탱할 새로운 일자리였다. 그는 노트북을 켜고 채용 공고를 다시 검색했다. 이번에는 예전처럼 경력직이나 관리직 키워드 대신 시니어 사무보조, 자료입력 같은 검색어를 입력했다. 이력서를 수정하며 그는 자신이 새로운 삶을 준비하고 있다는 걸 느꼈다. 베란다의 골프백은 여전히 낡았지만 박 씨의 표정은 조금 달라졌다. 예전의 자신감과는 다르지만 그래도 무언가를 향해 다시 나아가는 표정이었다. 여러분 어떠시나요? 위의 사례는 정말 비참하고 서글픈 인생 아닌가요? 하지만 지금부터 소개해드리는 사례는 정반대의 선택으로 행복한 노후를 보내고 있는 분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박성훈 씨, 올해 65살. 그는 한때 제조업 분야에서 중견기업 재무이사로 일했던 사람이다. 대학 졸업 후 곧바로 입사해 35년간 한 회사를 지켰다. 그러나 그의 노후는 우리가 흔히 보는 퇴직 후 불안과는 거리가 멀다. 이유는 단순하지만 꾸준한 실천에 있었다. 40대 초반 박 씨는 퇴직을 20년 이상 앞두고도 이미 은퇴 후의 삶을 계획했다. 그는 회사에서 연봉이 오르기 시작하던 시기에 생활 수준을 불필요하게 높이지 않았다. 동료들이 외제차를 바꾸고 해외여행을 다니던 시절, 그는 10년 된 국산차를 타며 휴가는 주로 국내에서 보냈다. 그가 집중한 건 2가지였다. 연금과 현금 흐름 자산. 국민연금은 당연히 최대치로 납부했고 회사에서 제공하는 퇴직연금도 DC형으로 전환해 본인이 직접 관리했다. 매달 급여의 20% 이상을 연금저축펀드와 개인형 IRP에 넣었고 배당주와 리츠아리 ITS에도 분산 투자했다. 또한 50대 초반에는 소형 상가 건물을 매입했다. 위치는 번화가에서 한 블록 떨어진 주택가 골목, 임대 수익은 크지 않았지만 매달 꾸준히 월세가 들어왔다. 그는 노후의 가장 큰 적은 불규칙한 수입이라고 생각했다. 이런 습관은 가족과의 관계에도 영향을 미쳤다. 2 자녀가 대학을 졸업하자 그는 이제부터는 생활비와 결혼 자금은 스스로 마련하라는 원칙을 세웠다. 처음에는 아이들이 섭섭해했지만 곧 스스로 계획을 세우고 준비하는 법을 배웠다. 덕분에 박 씨 부부는 자녀의 결혼과 주거에 큰 돈을 쓰지 않았다. 퇴직 5년 전 그는 아내와 함께 노후 리허설을 했다. 실제 은퇴 후 받을 예상 연금과 임대 수익을 계산해 매달 그 금액 안에서 생활해보는 연습이었다. 처음에는 불편했지만 소비 습관이 자연스럽게 바뀌었다. 그 과정에서 불필요한 보험 세개를 해지하고 유지비가 많이 드는 대형 아파트를 팔아 중형 아파트로 옮겼다. 남은 차액은 투자와 비상금으로 돌렸다. 퇴직한 해 그는 약 2억 8천만 원의 퇴직금을 받았다. 이 돈은 대부분 채권 ETF와 안정적인 배당주, 그리고 상가 보수 비용에 사용했다. 그는 단 한 번도 창업을 고민하지 않았다. 이유는 명확했다.
사업은 내 경험과 전혀 다르고 실패하면 다시 회복하기 어렵다는 걸 잘 알았기 때문이다. 퇴직 후 그의 하루는 여유롭지만 계획적이다. 아침 일찍 일어나 동네 뒷산을 1시간 걷고 오전에는 재무 공부나 독서를 한다. 오후에는 취미인 목공을 하거나 시니어 봉사단 활동에 참여한다. 한 달에 2번은 아내와 근교 여행을 다니고 손주와 함께 시간을 보낸다. 재정 상황도 안정적이다. 국민연금과 퇴직연금, 개인연금에서 매달 합산 280만 원 정도가 들어온다. 여기에 상가 임대료 120만 원, 배당금과 리츠 수익이 평균 40만 원 더해져 매달 440만 원 정도의 현금 흐름이 유지된다. 생활비로는 약 300만 원을 쓰고 나머지는 다시 투자하거나 여행 취미에 사용한다. 건강 관리에도 철저하다. 매년 정기 검진을 받고 식단을 직접 챙긴다. 술자리는 월 2회 이하로 제한했고 담배는 50대에 이미 끊었다. 덕분에 현재 혈압과 혈당 수치가 모두 정상이다. 무엇보다 그는 사회적 관계를 유지했다. 퇴직 후에도 회사 동료들과의 모임, 지역 독서회, 봉사단 활동을 꾸준히 이어갔다. 이를 통해 정보도 얻고 정서적인 외로움도 줄였다. 돈보다 무서운 건 고립이라는 그의 말에는 오랜 경험이 묻어 있었다. 최근 그는 골프를 다시 시작했다. 현역 시절 사용하던 골프백은 오래전에 지인에게 줬지만 은퇴 후 다시 중고 골프채를 구입했다. 하지만 그의 골프는 과거처럼 거래나 접대가 아닌 순수한 즐거움과 건강을 위한 운동이다. 주 1회 정도 비슷한 연령대의 동호인들과 라운딩을 즐긴다. 박 씨는 말한다. 노후의 행복은 젊을 때의 작은 습관에서 시작된다. 한 번에 큰 돈을 벌 생각보다 매달 꾸준히 들어오는 돈을 만드는 게 중요하다. 그의 집 베란다 한쪽에는 아내가 가꾼 화분이 가득하다. 여행을 가도 그 화분들을 돌보는 이웃이 있고 동네 카페에서는 그와 아내를 알아보고 먼저 인사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는 이것을 내가 잘 준비한 노후의 증거라고 말한다. 주변 사람들은 그를 부러워한다. 어떻게 이렇게 여유롭고 행복하게 살 수 있냐는 질문에 그는 항상 같은 답을 한다. 남들이 부러워하는 순간에도 나는 내 노후를 위해 준비하고 있었다고. 여러분, 숫자로 현실을 보면 상황이 더 명확하게 보입니다. 우리나라 만 65세 이상 고용률이 OECD 국가들 중에서도 가장 높은 수준이라는 거 알고 계셨나요? 그런데 이게 건강하고 여유로운 노후라는 뜻은 아닙니다. 오히려 공적연금만으로는 생활이 힘들어서 생계를 위해 일하는 분들이 많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국제 통계를 보면 OECD 평균 고령층 고용률은 10%대 중반에 불과한데 우리는 30% 후반을 넘어섭니다. 2배 이상 높은 겁니다. 하지만 이 안을 들여다보면 절반 이상이 비정규직이고 월급은 젊은 세대보다 평균 30% 가까이 적습니다. 힘든 단순 노무나 체력 소모가 큰 일자리에 몰려있는 경우가 많고 그래서 오래 버티기도 어렵습니다. 노후 소득을 책임져야 하는 연금도 상황이 비슷합니다. OECD 보고서에 따르면 은퇴 후 받는 연금의 소득 대체율이 40%도 안 됩니다. 즉, 평생 벌던 월급의 절반도 채 안 되는 수준이라는 뜻입니다. 게다가 제도 개편으로 이 비율은 앞으로 더 낮아질 예정이라 공적연금만으로는 매달 생활비를 메우기가 어렵습니다. 자산 구조도 문제입니다. 국내 가계 자산은 70%에서 80% 이상이 부동산에 묶여 있어서 당장 현금 흐름을 만들기가 쉽지 않습니다. 임대 수익이나 배당처럼 매달 들어오는 돈의 비중이 낮다 보니 은퇴 후에는 결국 돈 나가는 속도가 들어오는 속도보다 빨라지는 겁니다.
전문가들은 이런 구조 속에서 특히 중하위층이 더 취약하다고 말합니다. 연금 납부 이력이 짧거나 퇴직 후 재취업이 어렵고 사적연금 가입도 부족하다 보니 은퇴 직후부터 소득 격차가 크게 벌어진다는 거죠. 또 나이가 들수록 임금이 줄고 정년이나 구조조정으로 회사를 그만두게 되면 다시 들어갈 수 있는 일자리는 더 낮은 임금과 불안정한 형태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런 건 한국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다른 선진국들도 평균 소득 대체율이 40% 미만인 곳이 많아요. 하지만 차이점은 일부 국가는 민간 저축이나 안정적인 현금 흐름 자산을 통해 그 격차를 메우는 반면 우리는 여전히 부동산 의존도가 높다는 겁니다. 해외 보고서들은 공통적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고령층의 높은 취업률만 볼 게 아니라 그 일자리의 질과 소득 안정성을 함께 봐야 한다고요. 그리고 연금의 두께, 사회보장제도의 폭, 노동시장에서의 재취업 환경. 이 세 가지가 균형을 이뤄야만 노후 불안을 줄일 수 있다고 강조합니다. 결국 이 모든 숫자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단순합니다. 은퇴 후의 삶을 결정짓는 건 운이 아니라 연금 제도의 설계, 노동시장의 구조, 그리고 내가 은퇴 전에 만들어 놓은 현금 흐름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문제를 조금이라도 줄이고 안정적인 노후를 맞이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전문가들은 하나같이 이렇게 말합니다. 은퇴 후 삶은 50대부터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부터 바로 시작해야 한다고요. 그 준비의 핵심은 단순히 돈을 모으는 것이 아니라 지속 가능한 현금 흐름과 사회적 연결망을 동시에 만드는 데 있습니다. 예를 들어 국민연금과 퇴직연금은 최대한 오래, 최대한 많이 납입해서 수령액을 늘리고 여기에 개인연금, 연금저축펀드 ISA 같은 사적연금 상품을 보완적으로 활용하는 겁니다. 그리고 60세 이후에도 꾸준히 소득을 창출할 수 있는 경력 기술을 미리 만들어 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건 단순한 이론이 아니라 실제로 국내 각 지자체에서도 적극적으로 권장하고 있는 방법입니다. 서울시는 시니어 재취업 캠퍼스를 운영하며 만 50세 이상 중장년층을 대상으로 컴퓨터 활용, 회계 실무, 바리스타 돌봄 서비스 등 다양한 직업 교육을 제공합니다. 경기도는 5060 신중년 인생이 모작 지원센터를 통해 재취업 상담, 직무 교육, 창업 멘토링까지 패키지로 지원하고 있고, 부산시는 시니어 일자리 박람회를 정기적으로 열어 고령층과 구인 기업을 직접 연결해 줍니다. 이런 프로그램들은 무료 또는 저렴한 비용으로 참여할 수 있고, 실제로 참여한 사람들의 취업 성공률도 높은 편입니다. 또 단순히 소득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건강과 관계망을 지키는 활동도 중요합니다. 각 지자체는 복지관, 평생학습관, 시니어센터를 통해 노인 운동교실, 건강검진, 취미 동아리, 봉사활동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런 활동에 참여하면 몸과 마음의 건강을 유지할 뿐 아니라 사람들과의 관계를 이어가며 정보와 기회를 얻을 수 있습니다. 해외 사례도 참고할 만합니다. 일본은 우리나라와 비슷하게 빠른 고령화를 겪고 있는데 실버인재센터 제도를 통해 은퇴한 고령층이 원하는 시간만큼 일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시구 단위로 센터를 설치해 단기 시간 재계약직 형태의 일감을 연결하고 임금을 합리적으로 책정해 생활비를 보충할 수 있게 하죠. 독일은 플렉시블 연금 제도를 도입해 연금을 받으면서도 일정 소득 범위 내에서 일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통해 은퇴자의 노동시장 참여를 장려합니다. 이런 제도는 소득을 늘릴 뿐 아니라 은퇴자의 사회적 역할을 유지시켜 심리적 안정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 결국 중요한 건 빨리 시작하는 것입니다. 자녀 지원은 원칙을 정해 통제하고
본인의 생활비와 노후 자금부터 우선 확보해야 합니다. 동시에 몸이 버틸 수 있는 범위에서 일을 오래 할 수 있도록 체력과 건강을 관리하고 새로운 기술을 익혀 일자리 선택 폭을 넓혀야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은퇴 후에도 속해 있을 수 있는 내 사람들을 만드는 게 필요합니다. 동네 모임, 봉사활동, 평생교육과정 등에서 만난 사람들은 단순한 취미 친구가 아니라 위기 때 서로 도와줄 수 있는 안전망이 됩니다. 여러분, 노후 준비는 거창한 계획보다 작지만 꾸준한 실천에서 시작됩니다. 오늘 저녁 거실불을 끄고 하루 지출을 점검해 보세요. 내일은 동네 복지관이나 지자체 홈페이지를 들어가 시니어 교육과정을 하나 찾아보는 겁니다. 그리고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새로운 사람을 만나거나 내 건강을 위한 시간을 투자하세요. 이렇게 작은 행동들이 모이면 은퇴 후에도 경제적으로 안정되고 관계적으로 풍요로운 삶을 만들 수 있습니다. 노후는 준비한 만큼 편안해지고 준비하지 않은 만큼 버겁습니다. 지금부터라도 내 10년, 20년 뒤를 위한 설계도를 그려보는 게 어떨까요? 낡은 골프백, 먼지를 털어 다시 짊어지듯 내 마음의 먼지도 털고 또 한 번 걸어가리. 여러분, 오늘 우리는 두 사람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한 사람은 수십 년을 일했지만 준비 없는 은퇴로 하루하루를 버티며 낡은 골프백을 바라보는 시간이 늘어만 갔습니다. 다른 한 사람은 젊을 때부터 조금 덜 쓰고 조금 더 준비하며 은퇴 후에도 웃으며 사람들 속을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두 삶의 갈림길은 단 한 번의 큰 결정이 아니라 매일의 작은 선택들이었습니다. 내 자녀를 돕는 마음은 같았지만 나의 노후를 먼저 챙긴 사람은 여전히 가족과 여행을 다니고 새로운 취미를 즐기고 있었습니다. 건강을 위해 운동하고 관계를 위해 발걸음을 옮기며 경제를 위해 현금 흐름을 만들어둔 그 습관들이 오늘을 빛나게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행복한 노후는 멀리 있는 꿈이 아닙니다. 내가 오늘 무엇을 선택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하루의 작은 절약, 새로운 기술을 배우는 시간, 사람과 웃으며 나누는 한 끼 식사 그 모든 것이 내 10년, 20년 뒤의 표정을 바꿉니다. 혹시 지금 불안하고 막막하신가요? 괜찮습니다. 시작이 늦은 게 아니라 오늘이 가장 빠른 날입니다. 먼지가 쌓인 골프백처럼 내 마음의 주저함을 털어내고 다시 걸어가 보세요. 언젠가 당신의 노후가 누군가에게 이렇게 살고 싶다는 꿈이 될 날이 올 겁니다.